네, 안녕하세요. 저희들 패널 종합 토론 시작하면 됩니까? 제가 자장님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아, 아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장님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문명재 AI 윤리정책 프로 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장님께서 패널 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조금 시간이 수년되긴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목표로는 지금 주어진 프로그램 시간에 맞추어서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과 AI 윤리 정책 아젠다 전환 및 사회적 과제.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아무튼 우리 패널에 참가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주실 것으로 믿어 심치 않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패널에 참가하시는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 순서대로 그냥 소개해드릴까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도엽 변호사님 참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보타이로 상징되는 우리 AI 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3기 포럼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LG AI 연구원의 김유철 부장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제 왼편에 계신데요.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박성필 원장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철학과 이상욱 교수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이기 위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를 총괄하고 계시고 열심히 보고서도 좋은 보고서 많이 작성해 주시는 우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영경 연구위원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패널에 참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무튼 가능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오신 분, 그다음에 법률사무소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학계에서 오신 분, 그다음에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또 연구위원님 이렇게 같이 참가해 주셔서요. 일단 큰 질문으로는 제가 오늘의 주제로 되어 있는 AI 기본법 시행과 AI 윤리정책 아젠다 전환 및 사회적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I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내년 되면 실제 시행이 되는데 포스트 AI 기본법과 관련해서 진짜 AI 윤리 정책이 AI 기본법과 출범하고 있는데 향후 AI 윤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기업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기업에서 두 분이 계시네요. 김동환 대표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유철 부문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투마루 김동환입니다. 일단은 어쨌건 지금 이 AI 기본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부터 해서 뭐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습이라든지 또 서비스 만들고 이후 이제 사후 관리하는 부분들까지 AI 기술 개발 또는 서비스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첫 번째 근거 법령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특징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뭐 사후 규제보다는 이제 사전 예방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희처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용하거나 서비스하는 기업들 또 정부의 역할이나 책임을 또 뭐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또 규정해 놓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이제 기술 부흥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윤리나 안정성 그다음에 또 뭐 신뢰성 중심으로 전체적인 이제 성장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사항인 것 같고요. AI 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인공지능 윤리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대적으로 원론적으로 또는 이제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후에는 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책무와 또 이행하는 거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제 옮겨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특히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 보자면은 실제 이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안정성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을 이제 추적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입증하고 또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윤리 정책적으로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윤리 기준 아마 지금보다 AI가 더 많이 쓰여져 사용될수록 윤리 기준 자체도 이제 눈높이가 높아질 건데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준수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적인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또 지원해 줄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중소 중견기업이나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현실적으로 비용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AI 윤리에 대해서 주의 환기시키고 실제로 실효적으로 이렇게 워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건 초기 시장에서는 이제 공공 부문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윤리 표준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과정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자면은 어쨌건 이제 AI가 나오면서 단순히 이제 국내에서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뭐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국제 정합성이라든지 글로벌 협력 강화하는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AI 그 한국의 AI 기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정리하자면은 AI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결국은 저는 핵심적인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규제를 위해서 이제 법제화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결국은 이제 조직 내에서 AI 윤리 관련된 거버넌스를 확고히 확립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그 정책 도구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원과 그다음에 설득과 그다음에 규제가 있다고 했는데 역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AI 윤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런 원칙들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철 부문장님. 안녕하세요. NJ연구원 김유철입니다. 쪽 이제 앞으로 시행 이후에 정부가 우선 집중할 정책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번 시행에서 앞서 발표해주신 그 민간자율 AI 윤리위원회 같은 내용을 굉장히 환영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활용에 더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서 이제 AI 윤리나 정책 제도도 이제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 쪽으로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자율 AI 위원회도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율 규제라는 게 규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사실 온전히 기업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사실 본인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잘 돌아가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윤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흔히 한 3단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윤리 원칙을 제정을 하고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는 선언의 단계,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실제 실행해 나가는 이행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과들을 정기적으로 정리해서 외부로 널리 알리는 확산의 단계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그 민간자율 AI 윤리위원회 표준 지침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여러 기업들이 더 손쉽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가이드를 더 주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하나를 더해 나간다면은 이제 그 이런 규제를 먼저 만든다라기보다는 이제 국제적 합의를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먼저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데에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두 번째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민간자율 AI 윤리위원회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자율적인 규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은 정부가 조금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상욱 교수님, 그다음에 김명주 소장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앞에 문명재 교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괜한 농담이 아니라 일단 첫째, 아까 그 표로 이제 저 같은 인문학자는 말로 하는데 확 그냥 숫자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전반적인 AI 거버넌스 경향은 이제 윤리 원칙 제시하고 그 권유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일정한 규제들을 요구하고 그걸 준수할 걸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어떻게 회피할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이 도전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오히려 경쟁력으로 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좀 과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KST나 TTA 같은 데서 이제 기업체들이 자율점검표, 윤리 자율점검표나 아니면 인증 같은 것들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지켜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두 가지 다른 반응들이 있습니다. 한 기업은 우리는 AI 그냥 기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있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문장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큰 문제를 오히려 피할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이번에 이런 연습을 해보고 나서 자율점검표를 만들거나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그 고무되어 있고 직원들도 많이 자신들의 어떤 역량들이 형상된 걸 느낀다라고 보시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정말로.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은 아니 이거 뭐 그냥 간단한 기술인데 뭐 여기 인권 문제도 하나도 없고 그냥 욜로 같은 거 써가지고 그냥 그 디펙트 잡아내는 기술인데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냥 성능 검사 통과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게 특별히 무슨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비용 줄이는 게 우선 과제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그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시 또 문명지 교수님 그 처음 발표 내용에서로 돌아가면 현재 그 현실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원칙에서 행동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왕이면 앞에 그 기업의 사례에서 첫 번째 사례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내재화시키고 기업의 역량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런 제도적 변화에 굉장히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으로 삼는 것이 좋고, 제 생각에는 정책도 정확히 기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규제들을 실행하고 너 준수해라고 규제를 준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그런 규제 대비 역량들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훨씬 더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게임의 룰이 윤리에서 규제로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이제 그걸 전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명주 소장님. 네, 이상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가 경쟁력이라는 말씀에 저도 사실은 크게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제 연구소 소장 보도가 어떻게 공개됐는지 며칠 전부터 민원 전화들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냅니다. AI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안전연구소는 뭐 하고 있냐고 막. 그래서 이게 무슨 전화지, 제 번호가 어떻게 공개됐지 봤더니 하여튼 어디서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시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이제 실효가 되기 시작한다는 걸 알면서 이전에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소수의 전문가들의 어떤 현장에서의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이게 오픈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 지켜보는 눈이 더 많을 것 같고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혹시 뒷단에 있는 거는 기업들이 어떻게 처리하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 이것들을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도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런 윤리의 원칙, 뭐 예를 들면 투명성, 뭐 공정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어떻게 측정해서 평가해서 뭐 기준이 넘어가면 어떻게 인증을 줄 거냐, 뭐 이런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케이스 인증 받고 있었어도 문제가 되는 제품이 많은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소비자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의 기준이 대단히 중요해져서 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기업에 관한 가치 평가가 앞으로는 이제 기술의 어떤 우월성 못지않게 그런 부작용에 관한 대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 AI 기본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EU법에 비하면 사실 규제 항목이 거의 없을 정도까지 뭐 사실 의무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법에 의해서 뭐 윤리적인 걸 더 많이 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크게 보면은 이제 소비자 두려운 걸 좀 알고 그분들이 더 확실하게 눈을 더 뜨는 시기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부분을 더 많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리가 경쟁력이고 앞으로 우리 소장님은 더 많은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경 연구위원님 말씀을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너무 놀랐는데요. 그래도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뭐 AI 기본법이 생기면 인공지능 윤리는 뭐 이제 할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AI 기본법 시행되고 나서 오히려 할 일이 더욱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매번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정책 커뮤니티 안에 있어서 우리는 매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확산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스트릿 레벨로 가보면 분야별 주체별로 아직도 인공지능 윤리의 교육부터 해서 확산까지 너무나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한 가지 예로는 이제 뭐 학교 같은 데서 이제 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강의를 잠깐 요청이 왔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 사실 가장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던 가장 심각했던 사건이나 사례들도 아직 그 전체 커뮤니티에서는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 중에 그냥 간단하게 AI 기본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인지도를 간단하게 조사해 본 것이 있었는데 거의 64% 정도의 국민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내용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이제 한 40%에 육박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책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그 시민의 권리 보호나 구제 정책 차원에서는 좀 아직 국제적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설명 요구권이라든지 AI가 오남용되었을 때 어떻게 피해 구제를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뭐 정책적 방향이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좀 선도적으로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보호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좀 촘촘하게 세밀하게 미리 선제적으로 그 윤리 의식도 확산하고 교육도 모든 방법을 좀 병행해서 앞으로 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책자도 많이 만들어 배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보면은 아직 그 모르시는 국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관련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다음에 피해 구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 작업들이 필요한 영역도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또 청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두 분은 모두 법률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김도엽 변호사님 청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박성필 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김대표 변호사입니다. 그 말씀 주신 내용이 다 동의되는 내용이라 잠깐 넋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우리 키스티에서 잊을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숙제를 보내셔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모든 문제가 주관식이라 네. 그리고 수십 장에 달하는 분량이라 이걸 언제 하지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숙제를 다 해서 다행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그 해외 쪽도 마찬가지면 영향평가 제도는 우리나라는 적어도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가이드를 보여줄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의 그 AI 기본법의 시행은 사실은 기존의 연성규범이었던 원칙이 일부의 그 규정으로 변경됐다라는 의미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그 투명성 원칙이라는 것이 또 일부 기업들이 제가 이제 로펌에 있다 보니까 조금 기업의 반응을 느낄 수가 있는데 불과 이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요. 특히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논의했던 다양한 윤리 원칙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서 궁금해하시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교수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저를 여기 부르신 이유는 아마 실무 사례가 어떠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들이 그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는 윤리 원칙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리 원칙을 뭘 할 것인지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 윤리 원칙에서 다시 그 어떤 정책이나 규범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조를 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의 새로운 아젠다가 뭐가 있을 것이냐. 이미 키스티가 너무 연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원칙들이 기업에서 어떻게 컴플라이언스 형태로 구현되는지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경영진에 보고했을 때 야 과태료 얼마 나와? 규제 얼마 돼? 나 감옥 가?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윤리는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간다면 더 의미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거에 비유하면은 윤리 기준 원칙 이 부분들은 집 지을 때 털을 닦는 작업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규제 같은 거는 뭐 기둥을 세우는 부분일 테고요. 털을 잘 닦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원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우리 그 문명재 위원장님 강연을 그 넋을 놓고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이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너무 명확히 해주신 것 같고 또 이제 그 키스디에서 작년 또 올해 그 작업하시는 그 과정에 제가 또 뭐 일부 좀 참여를 하고 그래서 너무나 그 감사하고요.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그 아까 그 위원장님 강연 내용 중에서 이제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적시성 그 법안이 상당히 그 제때 만들어졌다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AI 관련해서 그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내년 초에 이제 시행하기까지 이 과정을 보면은 다른 어떤 그 입법 과정과 비교할 때도 굉장히 빨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저 OECD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예전에 첨단 기술이 등장할 때 자주 등장하던 얘기지만 우리가 예견적인 거버넌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AI는 이제 물론 이렇게 미래를 예견해 가지고 미리 보고 뭐 법을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다른 입법들은 굉장히 늦게 어떤 그 사건들이 막 생기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축적된 상태에서 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 기본 통상적인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포괄적인 입법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법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만들게 되었던 이유가 그 AI가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또 부정적인 그런 잠재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법을 만들어
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그 입법을 하고 그 법을 시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법의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긍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걸 보통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서 입법을 한다라는 것인데 예견적 거버넌스 뭐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anticipatory governance로 하는데 이 거버넌스의 어떤 특징은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기에 충분한 사전에 어떤 그런 시간을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리 원칙이라는 것도 하나의 규범이고 뭐 법 제도화해서 이것이 이제 실행 가능하고 또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예견적으로 빨리 적시에 이렇게 법을 만들 만큼 또 법이 한번 이렇게 시행이 되고 또 시행령도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피드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법이 이제 계속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법이 과연 적절하게 지금 작동을 잘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인권이라든지 개인적인 여러 불편함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검증이 되고 또 반영이 또 새로 돼가지고 시행령들이 이제 계속 보완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태료 뭐 이렇게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는 그 일을 뭐 1년 이렇게 시행 유예하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그 기간 동안에 좀 열심히 또 참 열심히 한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만 누군가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테스트를 해서 어떤 식으로 법이 적용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인공지능 기본법을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불가피하게도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견적으로 하는 것들의 중요성,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보면은 보다 넓은 공감대 만드는 작업들, 이제 아마 그걸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윤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오른쪽에 그 앉아 계신 우리 이상욱 교수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미 하긴 했지만 AI 윤리, 그 다음에 안전, 신뢰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들을 현장 기업에서 적용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다 말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욱 교수님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애로사항 많죠. 왜냐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특별히 비윤리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좋은 서비스하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벌고 하는 집단인데 이 지침을 따르고 싶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칙 있고 이제 그걸 이제 번역해야 되잖아요. 이 번역이 너무 어렵다는 게 거의 공통적으로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 사례로 그 욜로 같은 그 이미지 레코그니션 알고리즘 사용해가지고 디펙트 잡아내는 그 기업은 진짜 자기 딴에는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도 관계가 안 되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도 없고 공정성 문제도 없고 우리 그냥 결함 보는데 왜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이거 검사를 받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제일 시급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추상적 윤리적 원칙이 아니라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기업의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사례 중에서 이런 원칙은 이런 기업의 경우에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신경을 쓰고 이런 어떤 대처를 취했을 때 이게 바람직한 거다라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또 제조 강국이니까 또 다양한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수백 개를 발굴을 하고 만들어서
그것들을 공유하고 유포시키고 그것들을 학습하고 그걸 약간 변형해서 자기들이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그 적극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노력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떨 때는 저도 한번 요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요리를 어떻게 하나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읽어보면 다 알겠는데 요리하는 거를 근데 실질적으로 요리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아마 그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좀 강론인 것 같아서 적절한지 조금 애매한데 일단 윤리 포럼 오기 전에 항상 저 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윤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약간 오기 민망한 그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위원이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윤리를 비즈니스에 연결시켰을 때 과연 윤리적인가 누구한테나 철학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제가 좀 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본 AI 기본법이 그 수범자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고역량, 고성능, 생성형 이렇게 있는데요. 고성능은 뭐 10의 26승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하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빼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역량 서비스가 뭘까를 아직까지도 우리 가이드라인도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궁금해하는 것 같고 특히나 그 법에 보면 고역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디테일한 것 같긴 하지만 그 기업의 일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제출해야 될 여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역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아마 제 생각에 우리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새로운 규제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시나리오별 검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고 케이스가 적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검토하는 방향은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제 대기업은 그래도 사전에 그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어디가 더 위험한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그 세이프가드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주고 비용을 지원해주고 안내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위 말하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키스티나 과기부에서 이런 기업들 이 문의하고 해결해준 창구를 또 만들어서 좀 해석해줄 수 있는 걸 알려준다면 지금 이제 우리의 남은 에너지인 그 스타트업들이 진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해외 법제에 대해서 싱크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그 영세한 젊은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국내만 보고 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AI 기본법뿐만 아니라 뭐 AI 액트도 그렇고 트럼프가 최근에 내고 있는 여러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내는 여러 행정명령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싱크가 맞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그 제조사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해외 규제 리서치만 2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달 리서치 해놓으면 그 다음 날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제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계속 정립되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개별 기업들이 그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내용 상황들을 잘 안내하는 것을 정부가 좀 잘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고요. 특별히 중소기업들은 더 여력이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지원책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완 대표님. 네, 저희가 두 번째 아젠다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하는 게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이제 또 김도엽 변호사님이나 이상욱 교수님이 또 일부 하시기도 했는데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돈, 시간, 사람 이 세 가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윤리 안정성 이게 사실 윤리 문제도 이후에는 점점 이제 안정성이나 신뢰성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건데 이게 이제 뭐 AI 모델이 되었던 데이터가 되었던 윤리적 관점에서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구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도구를 개발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외부에서 도입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인증이나 평가하는 부분들, 또 외부 감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일종의 뭐 공공에서 이런 AI 검증하는 툴을 이제 만들어서 민간에 이렇게 배포하게 한다라든지 또는 뭐 더 나가서는 특히 이제 뭐 김대엽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중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인증 비용 자체도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용의 일부를 뭐 보조해 준다든지 또는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이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또 공공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뭔가 좀 그 페이버를 가점을 준다든지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국가 간에 상호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저는 이 부분은 좀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AI 시장이 워낙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뭐 한국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미국 진출하려면 미국에 맞게 또 인증받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또 유럽 쪽 가려면 또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또 사실 또 서로 지향하는 바나 좀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먼저 시작하면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인력 관련된 부분들도 고민이죠. 그래서 뭐 AI 윤리에 대한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또는 내부에서 그런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이게 개별 기업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대기업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실무 중심으로 이제 인력 양성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내 거버넌스 확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조금 더 체계화하고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어떤 막 규제보다는 불확실성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규제는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불확실성은 나중에 이게 잠재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더 사실 위험한 부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AI 기본법을 뭐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거는 저는 AI를 개발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체크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아까 이상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윤리나 신뢰성, 안정성 이런 류의 이슈들은 기업 입장에서 이게 당장의 매출이나 이런 데 영향이 안 가다 보면은 조금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뒤로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윤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체크리스트가 상당히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직접 찾아서 막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가이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작업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방향은 자율 규제가 맞는데 자율 규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그다음에 툴들이 개발되고 그게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그 컨설팅 이런 것들 포함해서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특별히 인증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와 교차 인증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 그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좀 해 나갔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AI 안전연구소장님 맡으시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부터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법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팅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정부 차원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게 시행이 되면 아마 저희 안전연구소가 끌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정책실장님도 오셨지만 저희 정책실에서는 특히 이제 이유법
뭘 이제 만약에 이 AI 법을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고요. 이 오피스하고 계속 연결을 해봐서 최근에는 이제 기업이 EU 진출하기 위해서 꼭 AI뿐만이 아니라 가전이나 이런 데 AI를 다 쓰니까 그런 부분이 그 고위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뭐 지난번에 코드 오브 프랙티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질문이 되게 많아서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요청하다 보니까 이 오피스에서 자기들이 그냥 아예 사이버상에서 설명회를 해주겠다. 한국 기업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래서 아마 정책실에서 12월 1일 날 아마 아예 그냥 시간을 이 오피스랑 잡아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것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들을 이제 저희들이 나서서도 많이 마련하겠지만 큰 차원에서 그렇게 마련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윤리 원칙들을 잘 이행하는지 소위 말해서 얘가 믿을 수 있는 AI인지 얘가 안전한 건지 혹시 사고 벌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이제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안전연구소가 다른 나라에 있는 안전연구소랑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전체 컨퍼런스를 샌디에고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뭐 클로드 구글이 다 와서 그 기업 안에서의 안전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도 공유하고 그걸 안전연구소랑 같이 하는 방법들 논의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일부 기업이 그것들을 활용해서 안전 테스트를 받은 기업이 있어요. AI 모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하진 않지만 그래서 AI 이 기업을 하시고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역할 하시는 분들도 저희 쪽에 저희는 이제 측정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특정하는 부분들 좀 같이 좀 활용하는 기회를 앞으로 좀 많이 가져서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니까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좀 부족하면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의무 사항이 아니라 그냥 이게 기업이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UK에서는 이제 표준 이야기할 때 대개는 지금 사실 표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US부터 쭉 내려오는 몇 년 걸리는 표준이 아니고 뭐 안전 테스트 할 때는 이 테스트 툴에 이 데이터셋을 써서 이 정도 나오면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거를 서로 이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그 사실 표준에 있어서 좀 우리가 주도권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불과 한 1, 2년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글로벌 테스트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법적인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좀 받으면서 그때 실제적인 도움을 빨리 받는 게 가장 급선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여러 그 패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안전연구소에서는 지금 그 안전 테스트와 관련된 것들을 일단은 하고 있고 몇몇 기업들은 자사 제품들을 받은 것도 있다. 공개는 안 되지만 아마도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그 아까 위원장님 강연에서 제가 답을 이미 찾았었는데 그 저는 이제 기업에 직접 있지를 않기 때문에 다만 그 기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준수해야 되는지, 도대체 가이드라인이 뭔지 이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기업들로서는 가장 큰 그 고충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그 패널에서 계속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셔서 저는 특별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 규제와 관련해서 또 이제 법의 어떤 여러 그 이제 틀이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우리 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되지만 그 뭐 개인정보 보호 이슈라든지 데이터 관련된 각종 이제 법령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기업들로서는 이쪽 말만 듣고 이제 했는데 또 다른 쪽이 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처럼 그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 EU에서 그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GDPR도 기존에 이제 규제 측면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가 있고 또 최근에 뭐 이렇게 그 도입된 그 데이터 액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액티브하게
그 데이터의 사용을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괄해 가지고 좀 더 단순화하고 통일해서 기업들이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뭐 EU 역내 기업들이 기본적인 이제 관심 사항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때 뭐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EU를 본받아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도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가 그 나왔고 이제 그 모든 그 정책을 만드는 또 입법을 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항상 고민이 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그 단순화 통일 이것이 이제 말은 굉장히 쉬운데 단순화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키스디에서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 우리 또 국회 이제 또 시민 사회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계속 반영되면서 특히 이제 여기에는 기업의 목소리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축적하고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축적되면서 규제를 어떻게 하면 단순화하고 통일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정보를 축적해서 이게 이제 단순히 그 규제를 단순화한다는 게 법을 여러 개 놓고 그냥 합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현장에서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통일하고 단순화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개별법에서 또 그 있는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요구가 동시에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쪽은 너무 복잡하지 말게 하고 단순화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너무 단순화하면 도메인별로 산업별로 서비스별로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에 맞추어서 또 하는 것도 또 어렵고 해서 양쪽이 다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유철 부문장님께서는 또 특별히 기업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명재 교수님 첫 기조 발표 때 그 맥킨지 자료 HI 리포트 그거 쓰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11월 5일에 이제 새로 리포트가 나왔어요. 맥킨지께 거기 보면은 기업이 AI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탑 3가 첫 번째가 정확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규제에 대한 이런 정합성을 잘 따져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이라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일도 해야 되지만 이제 투명성이나 또는 이제 공정성 확보를 해야지 정확해지거든요. 그리고 보안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이런 윤리 정책, 윤리 선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안전성도 있고 이제 로버스트니스 같은 강건성을 넣기도 하고요. 이런 거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그리고 이제 약간 뭐 해외 진출의 뭐 서포트나 이런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정말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LGA 연구원이 이제 20년에 출범해서 21년에 윤리 원칙 만들고 이제 22년인가 이제 유럽에 AI 저희 솔루션 하나 수출하려고 했더니 윤리 점검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겪어보면 다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뭐 더 뭘 해줘야 된다기보다는 마련해줬으는 제도적 환경은 이제 아주 작은 규제 하나가 시장을 통틀이채 망칠 수 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기 친환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주거나 태양전지 같은데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했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국산 전기 버스나 태양전지는 성능이 좋은 대신에 가격이 조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보조금을 그냥 실행을 해버리니까 가뜩이나 싼 중국산 전지나 전기차 전기버스를 보조금 더 다운시켜갖고 아예 그냥 한국 관련 산업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규제 하나가 시장을 바꾸거든요. 우리가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까?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법은 별로 논쟁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능 관련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체부의 이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AI 산업이나 발전에 지금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른 부처랑 엇박자도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조율해 주는데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아까 자율규제 얘기 들었는데 자율규제 결국 기업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동차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영국이 적기 규제라 그래서 뭐 속도 제한하고 시간 제한하고 그랬더니 망하고
미국 쪽은 자율 규제로 갔더니 이제 뭐 포드 같은 혁신 기업도 나오고 시장도 커지고 일자리도 많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거 참고해서 규제는 신중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규제는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개별법에서 이런저런 거 있는 거에 대한 것도 잘 붙여간 조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 요청 사항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경 연구위원님. 네, 먼저 이제 AI 기본법도 나왔지만 법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외에 컨트롤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현장에서의 어떤 실천 역량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쪽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공지능 윤리라고 해서 이제 선언적으로 원칙을 선언한 것에서 벗어나서 좀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까 그 문명재 위원장님께서 그 강의해 주셨던 첫 번째 플로리드 연구진이 뭐 윤리 워싱, 윤리 덤핑, 뭐 윤리 쇼핑 이런 좋은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를 할 때 근데 이런 거를 실제 기업의 사례랑 연계시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연계시키는 순간 저 기업은 윤리 쇼핑하는 기업이야라는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이 되기 때문에 좀 실제적으로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민간에서는 인공지능 윤리를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조로 가져가고 있나를 저희가 따로 또 이제 연구도 하고 올해 이번 키스디 프리미엄 리포트로도 발간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이제 그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빅테크 기업도 윤리 원칙을 다 선언을 해놓고도 몇 년 뒤에 있다가 이제 윤리 조직을 다 해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적이 굉장히 빈번하게 아주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이런 윤리 원칙을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리더십, 기업 내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의 리더십에 따라서 전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소비자나 이제 저희가 이제 학계나 뭐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그 좋은 방식으로 기업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예전에 잘 하셨었는데 윤리 원칙도 선언을 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눈을 가지고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데서 실행력을 확보하는 어떤 민간의 자율적인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게 좀 가장 도전 과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공지능 윤리에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에 근육을 키우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딱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 한 말씀씩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고 끝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우리 변호사님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확실히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투명성과 더불어 일단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데이터 업무를 이제 변호사 1년 차 때부터 해와서 되게 특이하게 데이터 업무만 하고 있긴 한데 요즘에 핫한 이슈는 모든 것에 AI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같고요. 특히 개별 기업에서 AI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가서 물어보면 AI 서비스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네 왜 AI 서비스 한다고 했냐고 했더니 그거 아니면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필수적인 일상생활 통신비와 유사한 LLM 서비스의 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 법령적으로 다양한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저희 윤리 포럼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려서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발전과 정보식 보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완 대표님. 네,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온 데도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윤리에 있어서는 이미 G3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법제화를 하든 시스테믹화 하든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AI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 인공지능 윤리 의식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게 기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인들도 윤리 의식을 어떻게 고취할 거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는 이런 법제화나 시스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AI 윤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또 함께하는 분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장님. 네,
그 샘 알트만한테 어떤 기자가 질문했답니다. 3년 정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챗GPT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AI가 완전하냐라는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만들기만 잘 만들어졌던 이제 그 기대치가 이제 이용자들이 잘 써야 되는 시대로 많이 온 것 같고요. 특히 완벽하지 않은 AI를 써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들에 대한 윤리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이용자들의 윤리의 어떤 기준이 높아지면 이제 기업에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 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윤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또 그 기준에 맞게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원장님. 그 원래 세 번째는 그 사회적 수용성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돼 있었는데 그 위원장님께서 아까 강연하실 때 그 당근과 채찍과 또 이렇게 썰먼 설교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당근이나 채찍은 일회성 내지는 뭐 몇 번 하면은 되는 것인데 이 썰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지속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게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토론자들도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가 너무나 많고 또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심지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이제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회적으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또 그 과정을 좀 전반적으로 통제를 이제 뭐 정부에서 기업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 이 법뿐만 아니라 AI의 발전이나 또 이제 시장에 그 출시되는 여러 제품 서비스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 키스디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도 결국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문장님. 그 제가 좀 전에는 이제 기업이 필요한 거 얘기를 드렸는데 민간에서는 과연 AI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민간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많이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일자리 얘기 있고, 그다음에 이게 범죄에 활용되는 거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있고, 어떤 데 가면은 이제 드디어 양극화에 대한 이제 우려까지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김명주 소장님 아까 농담삼아 얘기하셨지만 AI에 대한 좀 과도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뭐 챗봇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효과들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AI 챗봇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게 더 좋아진 사람도 있을 거고 나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나 이런 현상들은 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고 다만 기존에 이제 사람의 심리 상담사를 썼을 때보다 AI 심리 상담사를 썼을 때 이 정규 분포가 좋은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나쁜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이런 거를 보고 정책을 세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일자리가 과연 없어질까요? 늘어날까요? 뭐 지금 뭐 대체한다 이야기 많이 하지만 요즘 AI가 온갖 정책 보고서 빨리 요약해주고 여기저기 정보 찾아주니까 오히려 더 많은 보고서 빨리 더 분석해서 인사이트 찾아내라고 일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술 혁신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AI가 발전한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로봇이랑 AI가 대신 일해주고 사람은 일 안 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 포럼, 우리 윤리신뢰성 포럼에서 어떻게 다루고 싶은 게 사실 이게 1차 할 때부터 이런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의 이렇게 계속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려왔었고 이제는 AI 안 하면 안 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자리 얘기 많이 하고 외교부에서도 양극화 얘기 많이 하고 온갖 부처들이 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포럼이 이런 중점을 잡고 이제는 이런 개별적인 윤리 신뢰성 이슈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같이 잡아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경 네. 연구위원님.
아까 김명주 소장님께서 불만 전화를 많이 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다른 전화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실제 학교에 계신 선생님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개발했던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 교육 교재 이거 뭐 써도 됩니까? 뭐 수업 시간에 이거 좀 배포해도 됩니까? 이런저런 연락도 많이 오고 작년 말에는 갑자기 카자흐스탄의 교육부 산하의 국가교육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인공지능 윤리 교육 교재를 발간하신 거를 카자흐어랑 러시아어로 좀 번역을 하고 싶다.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문의도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가 지금 다시 법에 굉장히 디테일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법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 윤리적으로 더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약간 좀 그런 영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윤리 의식 확산과 함께 이제 법 제도가 이제 선행이 되어야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진짜 이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몇 년간 이 윤리 교육 그 키스디에서 분과도 담당을 했었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뭐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시간 모자랄 그런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그 분야에서 느끼고 고민하셨던 바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했는데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The show must go on.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고 담당해야 될 일이 많고 고민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종합 토론을 모두 마치겠고요. 우리 문명재 좌장님과 모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